초인종을 누르니 잠시 뒤 소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썩 좋지 않더군요. 평소보다 더 냉랭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살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너희들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지나가는 길이라서 잠깐 들렀다. 그러자 소라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손으로 막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 게 그렇게 불편했니? 그냥 얼굴이나 보러 온 건데. 소라는 눈을 굴리더니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네, 불편해요. 저희도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오시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너희 둘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생각해봐라.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거냐?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 돈을 썼을 것 같니? 그제야 준수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본 준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소라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너까지 그럴 거냐? 내 엄마가 집에 한번 오는 게 그렇게도 힘드냐? 준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그냥 요즘은 우리가 서로 너무 바쁘니까. 그 말을 듣고는 폭발하듯 대답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라.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너만 생각했다.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젠 너희 집 문턱도 못 넘는다는 소리냐? 소라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며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왜 그걸 못 이해하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근데 그 선택이 너희 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집을 사주지 않았을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정희님께서 아들 부부에게 사주신 집에 방문하셨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셨는데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오신 김정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결심을 내리셨는데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입니다. 식당에서 25년 동안 일하며 아들 준수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아들이 공부하고 커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수는 참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뭐 하나 투정 부리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적도 늘 중상위권 이상을 유지했어요. 대학교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이제 정말 내가 한몫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던 준수가 어느 날 저녁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신혼집 마련이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전세로 들어가자니 보증금부터 벅차고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 갚으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수가 여자친구인 소라를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도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적금을 붓고 돈을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사서 아들 부부가 안심하고 시작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번 돈이지만 결국 이 돈은 준수 잘 되라고 모은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준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라면 내가 적금 든 돈이 좀 있다. 그걸로 일단 집을 마련하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빌라 정도에서는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신혼 시작할 때 안정된 집이 있어야 잘 풀리지 않겠니? 준수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 돈은 노후를 위해 써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속이 터졌습니다. 노후 걱정은 내가 하면 되지 않겠니?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아니면 쓸 데가 없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걱정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 몇 번이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설득했습니다.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새로 지은 빌라라 깔끔했고 신혼집으로는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준수와 예비 며느리 소라가 좋아하며 웃는 모습이 참 뿌듯하더군요. 이사를 앞두고 필요한 가구며 가전제품을 같이 골랐습니다. 소라는 집에 어울릴 커튼을 고르고 준수는 열심히 소파와 식탁을 알아보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준수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효도만 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수고가 잊혀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낳고 키웠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은 며느리 소라는 참 키가 크고 예뻤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준수와 소라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은 정말 예뻤습니다. 결혼식은 참 화려했어요. 소라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군요. 준수가 정장을 입고 어깨를 펴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평생 고생했던 게 다 보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객들이 준수를 보며 참 잘 키웠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가끔씩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소라랑 요즘은 이런 걸 배운다더라. 둘이 요리도 해본다더라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살겠구나 싶었고 이제 걱정도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요, 그런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간은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준수가 신혼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죠. 소라도 처음엔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떡을 좀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가져온 떡을 나눠 먹으며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신혼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른 적이 있습니다. 뭘 사다 줄까 싶어 과일 몇 상자를 사들고 갔죠. 현관 초인종을 누르니
소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딘가 딱딱해 보이더군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과일 좀 사왔는데 이거 받아라. 과일을 내밀자 소라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과일 잘 안 먹어서요. 다음부턴 이렇게 안 사오셔도 괜찮아요. 순간 뭔가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일단 사온 거니까 받아라. 소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스치더군요. 며칠 뒤에는 준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그러는데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준수가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냥 요즘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집에 찾아가는 게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싶었죠. 그래도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시작이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더니 결국에는 집에 아예 찾아오지 말라는 뉘앙스까지 풍기더군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소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설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했어요. 그럼 오전에만이라도 들리면 어떠냐고 물으니 소라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명절은 시댁 먼저 가고 친정 가는 게 요즘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번엔 친정 먼저 좀 다녀올게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결혼 몇 달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싶었죠.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왜 올해는 너희가 안 오기로 했냐? 그동안 명절마다 늘 내가 먼저 왔는데. 엄마, 소라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결국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신혼이니 조율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소라의 태도는 점점 더 싸늘해지고 준수는 애매한 태도로 중립을 가장하며 한쪽 편만 들더군요. 그 일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건 마트에서였습니다. 명절 막바지라 할인하는 반찬거리를 사려고 갔는데 소라와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거리를 두고 살짝 피해 있으려 했는데 들리는 소라의 목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자꾸 집에 들러. 아,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며칠 전에도 연락도 없이 왔어. 꼴랑 그 어디 자랑도 못하는 조그만한 빌라 하나 사줘놓고 갑질한다니까. 소라 친구가 깔깔 웃으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시어머니들은 다들 그런다니까? 조금 해줘놓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신혼이 뭔지도 모르고 참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생각들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죠. 그날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잘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수와 소라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과일이나 반찬 같은 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뭘 가져가면 또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큰 웃음소리가 딱 사돈댁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살짝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소라가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에 미소 하나 없이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볍게 들렀다 간다고 했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려고 들렀다 했더니 소라가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문 앞에 서서 말하더군요. 저번에 준수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저희 신혼이라서 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걸 들으니 그게 또 다르더군요. 분명히 안에서 사돈댁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사돈댁은 나와보지도 않고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제가 시선을 돌리며 이리저리 쳐다보니 소라가 몸으로 막으면서 이만 돌아가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소파 위에 있던 사돈댁 가방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체념하고 소라에게 말했죠. 그랬구나. 내가 많이 불편했나 보네. 알겠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는데도 집에 도착하니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준수와 소라에게 반찬을 좀 사다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멀어지다 보면 나중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장바구니에 두부며 나물, 그리고 고기 몇 점을 담아 애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더니 소라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반갑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표정이더군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좀 샀다며 건넸습니다. 너희가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텐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소라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어머니,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뭘 부담스러워하니? 이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주는 거야. 소라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왕 사오셨으니 감사히 받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그만하셨으면 해요. 옆에서 준수가 서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준수야, 너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내 엄마가 반찬 몇 가지 사다 주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 같아? 준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소라도 요즘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너희 둘 다 참 대단하다. 내가 결혼할 때 내가 평생 모은 돈 내서 집 사주고 내가 잘 되길 바랐는데 이제는 반찬 몇 가지 사다 주는 것도 이렇게 거절당해야 하는 거냐? 소라가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해요. 주신 건 감사한데 이렇게 계속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신혼인데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으세요? 사실 앞으로는 좀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준수도 옆에 서 있다가 한 소리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좀 자유롭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는 더는 할 말이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혼자 보내고 마트에서 소라와 친구의 제 험담을 듣고 사돈댁은 부르면서 나에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준수와 소라랑 엮이는 일도 지쳤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그렇게 참담한 마음을 안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주었던 빌라를 매각하기로요. 처음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수와 소라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마련한 집에서 마저 멸시받으며 모욕당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굳힌 뒤에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매수자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빌라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인지 며칠 만에 몇몇 매수 희망자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았는지 제가 처음 이 집을 샀던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준수와 소라에게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수야, 집을 팔기로 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더니 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집을 판다뇨? 집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너희도 그 집에서 더 이상 날 편하게 생각하지 않잖니. 그래서 내 마음 편하려고 파는 거다. 준수는 말을 더듬으며 소라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전화를 대신 받더군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 신혼집이고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파신다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과 불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 신혼집이라고 했지만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가 그 집에서 나를 홀대하고 외면했을 때 이미 엄마에겐 그 집이 의미가 없어졌어. 소라는 한숨을 푹 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팔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죠?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준수의 목소리도 커지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저희 잘 살게 놔두시면 안 돼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너희 둘은 잘 해결해 봐라. 소라가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집을 사주지나 말지 그러셨어요. 뭐하러 사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뒤집으세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경멸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산 걸 후회하게 만든 건 너희들이다. 처음부터 너희가 기본적인 예의만 지켰어도 이런 일도 없었겠지.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요. 며칠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매수자는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젊은 부부였어요.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도 순조로웠고 매각 대금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준수와 소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라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 집을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집이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준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보고 잘 살라고 사준 집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답답한 목소리에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럼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내치지 말았어야지. 처음엔 평생 효도하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짓거리더니 내가 너희 집에 발 한 번 제대로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따지는 거냐. 그러자 소라는 씩씩거리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한테 돌아올 게 있을 줄 아세요? 아무도 어머니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날까지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내가 사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결국 준수와 소라는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떠나는 날 용달차에 짐을 싣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동네 게시판에서 우연히 봉사단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이었는데 공고문을 읽는 순간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한두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는 했는데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잊고 살았거든요. 봉사활동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에 갔습니다. 작은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포장해 전달하는 활동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은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은희 씨는 나와 동갑내기였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은희 씨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같이 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도시락을 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 씨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도시락을 싸고 나서 직접 어르신들 집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묘한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아들 부부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오히려 그분들에게 받는 것 같았거든요.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은희 씨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은희 씨가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자꾸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날 이후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와는 빠르게 친해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도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는데 와서 말도 걸어주고 도시락도 챙겨줘서 살 것 같아.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제가 비록 큰 돈을 벌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은희 씨와는 봉사활동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동네 산책도 다녔어요. 어쩌다 보니 평생 친구 같은 사람이 생긴 거죠. 은희 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은희 씨가 그러더군요. 정희 씨, 우리 앞으로 재미있게 살아요. 지나간 일은 이제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시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자고 대답했죠.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과 은희 씨와의 우정을 통해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준수와 소라를 떠올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끼는 따뜻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라를 팔고 나서 준수와 소라는 근처에 작은 월세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좁고 낡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라도 잘 정리하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준수와 소라에게 바란 건 그저 평범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먼저 소라가 친구들과 백화점에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품관에서 이것저것 쇼핑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더군요. 저는 빌라를 매각한 후 이 두 사람의 삶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런 소식은 자연히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준수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가 불거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소비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집은 너무 답답하다며 불평을 하고 명품 쇼핑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이 바닥나면서 더 이상 월세집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말해주길 소라가 친구들에게 이런 무능한 남자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푸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준수는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월세집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부동산 박 사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소라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준수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걸 들으면서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 이상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들려온 마지막 소식은 준수와 소라가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더는 개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수와 소라의 삶은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결심했으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고 더 이상 애들의 선택과 결과는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들은 지 몇 주 만에 연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서로 소리를 지르고 끊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처음엔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수의 목소리는 한참을 갈등하다가 나온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나 싶었는데 준수가 입을 떼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왜 그때는 엄마 마음을 몰랐는지. 목소리 끝이 떨리는 걸 들으니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랑 이혼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비참하고 한심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엔 정말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 볼게요. 그 말이 참 애달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도와주겠다고 말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몇 달간 제가 받았던 외면과 무시, 그리고 준수가 소라의 편만 들며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날들이 아직 선명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미운 마음이 남아 있어도 그 말 속에서 희미한 진심을 느끼니 믿어주고 싶어졌습니다. 너 이번엔 진짜로 변할 수 있겠니? 정말 변할 거야.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요. 엄마,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대신 이번엔 내가 말한 대로 혼자 힘으로 해봐. 내가 예전처럼 돈을 줘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직접 일어서야 한다. 준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이번에는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수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전처럼 무작정 도와주진 않을 겁니다.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받은 건 배신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저도 더 이상 과거의 일에만 갇혀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수가 다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도 저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어준다는 게 곧 모든 걸 내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수가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켜볼 겁니다. 제가 다시 모든 걸 내어주며 지치고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날 준수와의 통화를 끝낸 뒤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준수를 믿어주되 전처럼 모든 걸 걸지는 않겠다고요. 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만 제 삶은 이제 내 것으로 온전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일상이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여전히 내 삶의 큰 부분이었어요.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길은 늘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은희 씨가 농담을 하곤 했어요. 정희 씨,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좋은 일 하니까 재밌고 좋죠.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예전엔 일이 바쁘고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바쁨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 봉사활동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은희 씨와는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했어요. 어느 날 은희 씨가 말하더군요. 정희 씨, 우리 여행 한번 갈래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자고요.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번도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수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중엔 일하느라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희 씨와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여행지는 바닷가 마을로 정했어요. 며칠 뒤 작은 배낭을 메고 기차에 올랐을 때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며칠 동안 바다를 보며 걷고 시장에서 회 한 접시에 막걸리를 곁들여 먹으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은희 씨가 그러더군요.
이제 정희 씨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에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저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 같네요. 여행을 다녀온 후로 더 많은 걸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습도 듣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중에도 가끔 준수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저 이번에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직은 초라한 일일지 몰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수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잘하고 있다. 꾸준히 하면 뭐든 바뀔 거다. 힘내라.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준수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엄마한테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새로 배운 요리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웃기도 하고요. 가끔은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준수가 스스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걸 보니 언젠가는 그 아이도 진짜로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날들이에요. 언젠가 준수와 더 밝은 관계로 다시 웃게 될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요. 오늘도 은희 씨와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행복했어. 그 말을 들으니 이게 바로 내가 찾은 새로운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수가 변하긴 했어도 계속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